이 수업은 조금 어렵습니다. 최소한 중급 또는 약간 상급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생어 시퀀싱이나 클로닝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물론 모른다고 해서 못 들을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생어 시퀀싱은 따로 이제 수업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만, 꼭 굳이 그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뒤에 나올 NGS 쪽 그 수업을 듣기가 좀 좋을 겁니다. 물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내가 초보자다, 내가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초심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이 너무 어려워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 수업은 그냥 건너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두 개의 퀴즈가 있는데, 일단 퀴즈 두 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퀴즈 자체가 문제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수업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간개론 프로젝트라는 것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 스토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개론 프로젝트는 언제 끝났을까요? 이게 2000년 뉴욕타임즈 기사 사진을 가져온 건데, 여기 보면 인간의 지네틱 코드가 해독되었다, 이렇게 이제 큰 일종의 표지 기사로 났습니다. 실제로는 완성은 아니고 드래프트,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개론 프로젝트의 완성은 보통 2003년에 이루어졌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뉴욕타임스 기사처럼 2003년에 인간개론 프로젝트가 진짜 완성됐다 하는 걸 표시하는 어떤 기사나 이런 사진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잘 못 찾았어요. 근데 그래도 좀 재밌는 걸 찾았는데, 2003년에 인간개론 프로젝트의 완성을 선언하는 선언문이 있었고, 그 선언문의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6개국 정상의 이제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라크, 조지 부시, 토니 블레어, 슈레더, 고이즈미, 원자바우, 뭐 이런 분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 사건도 아닌데 인간개론 프로젝트가 완성됐다는 걸 선언했다. 좀 웃기지 않나요? 2001년에 그 초안을 완성했다는 페이퍼는 두 개 그룹이 각각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2001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거랑 관련된 아마 가장 비슷한 페이퍼는 2004년 네이처에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제목이 휴먼 지놈의 유크로마틱 시퀀스를 완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과 별개로 각 크로모저별로 시퀀스가 논문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22번이 99년, 21년이 2000년, 20번이 각각 2001년에 발표되었었고, 인간개론 부식도 완성됐다고 한 2003년에는 14번 Y의 사실 일부, 7번, 6번이 논문으로 발표됐고, 2004년에 19, 13, 9, 15, 16, 2005년에는 X와 2번, 4번, 18번, 2006년에 8, 11, 12, 15, 3, 17 나오고, 그리고 5월에 가장 길이가 길었던 이제 1번 크로모점의 논문이 나오면서, 사실 모든 크로모점의 논문이 다 나오게 되었고, 이때 1번 크로모점의 논문이 나온 2006년을 아마 실제로 거의 끝난 그런 해로 보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비교적 최근에
인간 게노무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났다. 이런 또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이 논문은 정식 출판은 안 되고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논문의 펄스 오서 중에 한 분인 이하랑 박사는 저희 연구소에서 박사를 받고 지금 미국 NIH에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요. 하여튼 이 그룹이 인간 게놈을 드디어 완성했다라고 또 논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당초 15년 계획으로 30억 달러 예산을 들여서 이제 완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완료 선언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로는 13년 만에 30억 달러보다 좀 예산을 적게 쓰고 완성한 셈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 돈으로 30억 달러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따지면 인플레 고려했을 때 한 5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특히 초창기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기획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대도 엄청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좀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사이언스 페이퍼에서는 그 휴먼 지노 프로젝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초창기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크게 세 가지의 반대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그 당시 하던 생어 시퀀싱 결과를 본 엑스레이 필름인데요. 제가 대학원생 때마다 이렇게 시퀀싱을 했었습니다. 한 3일 꼬박 실험하면 이렇게 한 500베이스 읽을 수 있고요. 물론 뭐 레인을 좀 더 넣으면 좀 더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앞뒤 실험까지 생각하면 한 번 실험하는데 뭐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 뭐 전 세계에 엄청난 많은 숫자 뭐 예를 한 1000개의 랩이 달라붙어서 계산해도 한 100년 걸린다 대략 뭐 이런 계산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이런 반론이 첫 번째 반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대는 왜 쓰레기를 시퀀싱 하냐. 사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체의 의미는 인간 게놈에서 실제 유용한 코딩 시퀀스의 비율은 굉장히 일부밖에 안 되는데 사실 거기에 집중하면 되지 대부분은 코딩 시퀀스가 아닌 롱코딩 이전일 텐데 그런 걸 왜 시퀀싱 하냐 라는 의미가 이제 이 반론의 의미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중의적으로 사실 시퀀스를 알아봤자 ACGTTT라는 시퀀스를 알아봤자 우리는 해석을 못하는데 해석도 못하는 그런 그 쓰레기 같은 결과물을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큰 반론은 이거였는데요. 빅 바이올로지는 배드 바이올로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뭐 물리학 천문학 같은 데서는 뭐 아폴로 프로젝트라든가 뭐 맨하탄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무슨 뭐 거대한 그 입자 가속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빅 사이언스가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바이올로지에는 그런 빅 사이언스가 필요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의미는 이겁니다. 아니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 이런 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이런 프로젝트에 돈을 다 쏟아보면 다른 연구자들이 할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근데 바이올로지는 이렇게 뭐 크게 뭘 해서 얻어내는 것보다 각자의 연구자들이 자기 가설을 가지고 조금 자기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결과를 낼 텐데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큰데 돈을 쓰면 우리가 쓸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생물학자들의 반대. 이건 사실 가장 큰 반대였죠.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 뭐 이런 또 그룹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이 이제 타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뒷다 시퀀싱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창기에는 주로 시퀀싱과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고 주로 시퀀싱의 대부분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다음에 결국 시퀀스 자체를 해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해석에 필요한 다른 연구도 같이 한다. 대표적으로 이 인간 게놈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게놈들, 마우스라든가 이런 모델 오가니즘의 시퀀싱도 같이 해서 실험에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산은 기존의 생물학적 예산들을 안 건드리고 별개의 예산으로 에너지성이 지원을 해서 별도 예산으로 할 테니까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제 타협과 이런 정치적인 해결책 끝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하게 되었고요. 앞에서 서명에 참여했던 그 6개국이 이제 주로 주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관련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게놈을 시커싱할 거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게놈을 인류를 대표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느냐, 누가 인류의 대표냐, 누가 어떤 표준 인간이냐,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죠. 어떤 인종적인 문제랑도 관련이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 이걸 하면서 그 에티컬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론은 한 사람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샘플을 받고, 또 사실 그 중에서 또 랜덤하게 고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함됐고 어떤 사람이 포함됐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실험에 들어간 샘플도 그 중에 한 명께 아니라 여러 명께 섞여서 뭐 예를 들어서 크로모좀 1번은 누구 거, 뭐 2번은 누구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도 모르고 뭐 기여한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여러 사람께 섞여서 이제 시퀀싱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레퍼런스란 말을 쓰는데, 그 우리말로 하면 사실 표준이라기보다는 참조 또는 기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표준이라고 얘기하면 스탠다드라고 하면 이제 정말 누가 표준 인간이냐가 돼야 되는데, 기준이라 그러면 좀 다르죠. 그냥 단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옛날에 저희 학교 때 체육하면 체육 시간에 한 명을 지정해서 기준 하면 손 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특정 시퀀스 하나를 기준을 정해서 이걸 기준으로 정한다 이거지, 뭐 그게 표준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레퍼런스라는 이제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목표하는 것은 한 사람의 게놈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게놈이라면 다이플로이드 60억 베이스 페어가 돼야 되죠. 근데 이 프로젝트는 그게 아니라 크로모좀별로 하나씩, 즉 해플로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적합하면 해플로이드도 아니죠. 1번부터 22번까지에 해당하는 해플로이드, 그리고 X 하나 Y 하나, 이렇게 염색체 24개를 한 세트씩만 완성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였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할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퀴즈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레퍼런스 지점이 완성됐어요. 예를 들어서 1번 크로모좀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퀀스와 이걸 뒤집었을 때 시퀀스, 사실 두 개는 이제 결국 동일한 DNA를 다르게 표시한 거고요. 우리는 굳이 더블 스탠드를 다 표시할 필요 없이 한쪽 스탠드만 표시해도 되는데, 어떻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이 양쪽 스탠드 중에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표시하면 될까요? 이게 역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쪽을 포지티브, 한쪽을 네거티브로 하는데, 이런 더블 스탠드 DNA에서 어느 쪽을 포지티브 스트랜드라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퀴즈의 질문입니다. 1번은 양쪽이 다 똑같으니까 아무 쪽이나 포지티브해도 관계없다. 사실 틀린 말이죠. 그럴 수가 없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템플릿 스탠드로 작용하는 쪽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하는 거 아닐까. 요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RNA 얘기할 때 좀 설명한 바 있습니다. 템플릿 스탠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랜덤이다. 이것 중엔 정답이 없다. 자,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 많은 시험을 쳐본 경험상 이렇게 2번, 3번처럼 하나는 플러스다,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럼 되게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경우들이 많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현재 완성되어 있는 인간 게놈 시퀀스를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많이 사용하는 이 브라우저가 UCS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서 개발한 지놈 브라우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놈을 클릭하면 뭐 휴먼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코비드도 있고 그렇네요. 근데 휴먼도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의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어떤 뭐 유전자나 되게 이런 포지션을 뭐 크로모좀 몇 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치면 그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뭐 줌인이나 줌아웃 같은 걸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임의로 한 지역을 찾는데 한 몇 개 정도 유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엑손 인트론, 뭐 코딩 시퀀스 구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UCSC 지놈 브라우저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옵션 때문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이 옵션들을 다 껐다 켰다 또는 뭐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했다 약하게 뭐 좀 간략하게 표시했다 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조정함으로써 여기다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고급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툴이 됩니다. 마우스로 이 지역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줌인을 선택하면 그 부분만 다시 또 확장돼서 새로운 페이지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뭐 무슨 전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 엑손과 4개의 인트론이 있고 여기 좀 이렇게 굵은 게 코딩 시퀀스입니다. 코딩 시퀀스가 엑손 1번에서 시작해서 5번에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요 가늘게 되는 부분이 UTR, 아주 가는 부분은 인트론이 되겠습니다. 엑손 1번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더 확대된 이제 그림과 실제 시퀀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다시 또 좀 크게 확대해 봤는데 타이핑해 봤는데요. 이 시퀀스가 여기 적혀 있는 이 시퀀스가 포지티브 스트랜드 시퀀스를 5'부터 3'까지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지만 반대쪽 시퀀스 네거티브 스트랜드는 이제 이쪽에서 5 to 3 이렇게 표시되겠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메사이오닌, 즉 코딩 시퀀스가 시작돼서 첫 번째 아미노산이 여기에 나오는 걸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트랜스크립이 시작돼서 이쪽 인트로니까 mRNA 시퀀스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코딩 시퀀스가 여기서부터 있어서 여기 AUG, CCG 이런 식으로 코딩 시퀀스가 시작돼서 메사이오닌, 알라닌, 뭐 알주닌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서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퀀스를 보면 뭐가 센스 스트랜드인가요? 즉 메사이오닌이 AUG인 이게 mRNA 시퀀스고 이 mRNA 시퀀스랑 똑같은 시퀀스는 위에 포지티브 스트랜드죠. 즉 포지티브 스트랜드가 센스,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엔타이센스 스트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